안녕하십니까. 매경 테스트 경영 분야 내용들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 매경 테스트라고 해서 경영학의 깊은 이론이나 이런 걸 공부하는 건 아니죠. 원래 매경 테스트가 나오기 전에 한국 경제에서 만들어진 것이 테셋이 있습니다. 테셋은 테스트 오브 이코노믹 센스 앤 띵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센스, 이코노믹, 센스 앤 띵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서도 한국 경제에서 만든 테스트 이걸 처음에 만들 때는 경제학의 토익이다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경제학의 토익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인기를 끌고 또 기업체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승진 시험 대신에 이런 걸 활용하고 입사할 때도 가점 주고 하니까 인기를 끌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후신문 해가지고 매경 테스트가 나온 건데 매경 테스트 아이디어는 비슷합니다. 그죠? 역시 똑같이 테스트에서 A자 빼면은 뭐가 되는 거죠? 테스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이렇게 경영학에 대한 깊은 이해나 이런 것보다는 경영 상식적인 내용들 이런 걸 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적어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경영에 대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갖다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이 진행되면서 아무도 이제 약간 전문 분야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경영학 분야에서 파악할 때 매경 테스트의 경우에는 한국 경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경영 전반에 걸친 경영 상식들 이런 것들 주로 많이 내고 있는데 매경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근래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자본시장 일반인들도 자본시장에 관심이 많죠. 개미처럼 투자들도 하고 하니까 자본시장에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 분야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세세한 이론보다는 경영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학습하시고 그리고 학습하시면서도 이 경영 관련 뉴스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고득 좀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아무래도 제일 좋은 것은 그동안 나왔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카테고리 삼아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훨씬 더 고득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책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매경 테스트에서 취급하는 전체 내용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다 커버하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자들이 그때 상식적인 내용들 아니면 시사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까지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경영에 관한 이런 내용들 공부하시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책은 크게 4개 파트로 다 구분해 놨습니다. 챕터 1에서는 경영 전략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케팅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이제 회계하고 재무관리, 재무관리 쪽에서 이제 최근에 자본시장 관련된 내용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경영 전략과 관련된 건데 이 경영 전략 관련해서는 이 경영 전반에 걸친 걸 다 커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경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알고 지나가셔야 될 것이 이 경영 과정과 경영 과정. 이 경영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경영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경영은 조직을 다루는 거예요. 조직의 운영 원리. 조직의 운영 원리를 갖다 공부하는 게 경영입니다. 물론 조직이라고 하는 건 규모가 굉장히 다양하죠. 공적인 조직도 있고 사적인 조직도 있고. 그래서 근데 행정학이나 이런 경우에도 이 경영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조직은 아니지만 조직을 갖다 운영하는 원리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로 여기서 배우는 경영에서는 영리 기업을 목표로 합니다. 영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경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방대한 거죠. 그런데 가족 경영도 있고요. 최근에는 또 자기 경영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셀프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자기 경영. 또 한 20년 전인가는 또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 경영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당시 대우그룹 회장이 낸 셀러리맨의 신화 같은 분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 대우라고 하는 아주 그룹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세계 경영에 나섰던 그런 분이죠. 지금도 이름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갖고 세계 경영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다양하게 쓰이는 것이 경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범위를 좁혀보게 되면 경영은 조직을 운영하는 원리를 갖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는 영리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직을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과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저기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경영 과정을 얘기합니다. 경영 과정이라고 하죠.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조직을 갖다 운영하려면 그 과정,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뭐냐? 제일 먼저 뭘 해야죠? 제일 먼저 계획이 있습니다. 자, 계획해가지고 플래닝이라고 하는 거죠.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계획은 조직의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게 바로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가 전술, 운영, 그러니까 이런 걸 확정짓는 게 바로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목표를 정하고 전략을 세웠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조직화가 있습니다. 조직화해가지고 오거나이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화가 있고, 조직화는 조직을 구성해야 됩니다. 조직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물론 규모에 따라서 조직은 다양하죠. 가장 전형적인 기능식 조직도 있고, 아니면 또 군대 같은 군대식 조직도 있죠. 오늘날에는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사업부제 조직이라든가 매트리스 조직 같은 다양한 조직이 만들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근래 들어와가지고는 경영 환경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그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조직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직장 들어가서 생활하시려면 적어도 조직을 이해하고 그 조직 내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조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설계하고 거기다가 사람을 채우는 거, 인력까지 채용하는 거 다 포함해서 조직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목표도 설정하고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일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과정을 지금은 지휘라고 합니다. 지휘해가지고 리딩이라고 그래요. 자, 지휘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목표는 세웠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게 지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지휘와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 게 특히 우리가 이 조직 전체를 다루는 걸 갖다가 경영학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조직 행동이라고 합니다. 또는 조직 행위론 또는 경영 조직론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이 신나게 일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모티베이션이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모티베이션도 다룰 것이고 모티베이션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조직 구성원들을 갖다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일이 다 이런 일 해라 저런 일 해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거 갖고 평가를 하고 했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목표만 던져주고 알아서 해라.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죠. 리더십이. 그래서 이와 관련된 걸 갖다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조직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죠. 과거에는 일방적인 지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 그랬다가 MZ세대 사원들에게 전혀 안 먹힙니다. 그만둬요 회사. 너 같은 사람하고 일 못하겠다고 나가는 게 요새 트렌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조직 행동에서 특히 중요시해서 봐야 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여기저기 경영과 관련된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책에다 카바를 하고 있든 안 하든 간에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두고서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모티베이션, 그리고 실제로 경영 이론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개발된 이론이 여기에 관련된 이론들이에요. 모티베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이 알아서 스스로 일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거. 월급 많이 주면 일하느냐,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뭐예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케이스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보편 이론이 경영학을 지배했지만 보편 이론은 완베스트예요.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완베스트가 있다. 그 완베스트를 갖다 찾는 게 학자들의 과제고 또 실제 경영자들의 사고방식 중에 하나였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이 최첨단 기술이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또 전략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게 뭐예요? 상황 이론이라는 거죠. 컨틴전시 시오리 해가지고 상황 이론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통제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링이라고 해가지고 목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거예요. 처음에 세웠던 목표가 어느 정도가 달성됐는가 해가지고 목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한 다음에 목표를 수정한다든가 방법을 바꾼다든가 뭐 이런 걸 모색하는 거죠. 이게 바로 통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 과정 해가지고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 해가지고 네 가지는 늘 그냥 확인하고 지나가시는 내용입니다.
원래 경영과정은 이렇게 4가지로 지금 일반화적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경영과정을 갖다가 5가지로 세분화하신 분이 있어요. 학자인데, 자, 계획, 그 다음에 조직화, 그 다음에 지시, 그 다음에 조정, 그리고 통제해가지고 이걸 5가지로 제시한 학자가 있습니다. 5가지로 제시한 학자가 누구냐면 앙리 페열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업가예요. 앙리 페열. 우리가 이 경영학 공부하다 보면 그 경영학의 전개 과정도 좀 많이 언급되죠. 우리가 경영학의 전개 과정 해가지고 옛날에는 독일 경영학이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신대륙 아니에요. 가지고 옛날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내려오던 경영 방법이 있었고, 그 경영 방법을 갖다 체계화해가지고 독일의 경영학이 좀 체계화된 경영학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경영이라고 하는 게 미국식 경영이 전 세계에 주류를 갖다 이루고 있죠. 그래서 미국식 경영학을 갖다가 처음 창안한 인물을 다 아시죠? 예, 존 테일러입니다. 테일러. 그래서 테일러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테일러리즘이라고도 하고, 테일러의 경영 사상은 테일러리즘. 또 테일러가 제시한 그 경영 시스템을 갖다가 테일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일러가 제일 먼저 만든 걸, 그러니까 이걸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그래요. 과학적 관리법. 이 경영을 과학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체계적으로. 그래서 뭐 스톱워치 가지고 작업 동작이나 이런 것들 한 번 수행할 때 몇 분이 걸리느니 뭐 해가지고 스톱워치 가지고 측정을 한 다음에 적정한 과업량을 정해서 제시하고, 그 적정한 과업량을 갖다 달성하면 높은 임금을 주고, 달성하지 못하면 낮은 임금을 주고, 훈련도 과학적으로 시키고, 이런 방법을 처음 제안한 겁니다. 이걸 연구를 처음 제안해가지고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인물이 바로 1917년에 존 테일러가 있고요. 테일러가 있고, 그 뒤에 이어서 1914년에 포드 시스템이 나옵니다. 포드예요. 저 포드의 과학적 관리법도 많이 언급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16, 여기 이제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쓴 게 1911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포드가 컨베이어 시스템, 자동차 조립 공정에다가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과학적 관리법을 실제 적용하는 거죠. 물론 테일러도 현장 책임자예요. 현장 책임자로서 실제 적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포드에 의해서 이어져가지고 1914년에 나왔고, 바로 1916년입니다. 6년에 프랑스의 사업가예요. 앙리 페이올에 의해서 나온 건데, 이거는 이 과학적 관리라고 해가지고 생산 현장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은 주로 생산 현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산 현장을 잘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다면, 페이올은 사업가야, 사장이었기 때문에 경영 전반에 걸친 경영 일반에 관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라고 하는 기법을 갖다가 처음에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일반 관리법을 갖다 제시하면서 경영 과정 5단계를 제시한 거예요. 계획, 조직화, 지시, 조정, 통제라고 하는 5단계. 이걸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관리 원칙도 제시하고 해가지고 언급했는데, 그 관리 원칙이라는 게 오늘날 보편적으로 다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뭐 명령, 일원화의 원칙이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14가지 관리 원칙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과학적 관리법이고, 과학적 관리법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1924년에 호선 실험이 있게 됩니다. 호선 실험. 그리고 호선 실험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인간관계론이죠. 호선 실험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경영학의 새로운 이론이에요. 인간관계론. 여기서 관계론이라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인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는 효율성만 추구하는 거예요. 효율성만 추구하고 경제성만 추구하는 겁니다. 이 과학적 관리법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저 생산성만,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호선 실험이라는 실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아주 획기적인, 이 경영학의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실험이 바로 호선 실험이에요. 이걸 통해서 바로 인간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게 바로 인간관계론이고, 이 새로운 사실을 갖다 알게 되면서부터 그 이후에 1940년대, 50년대 걸쳐가면서 여러 가지 뭐 행동과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조직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 조직을 갖다 강조하는 이론들, 체스터 바나드라든가 이런 아주 불세출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경영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초창기 제일 많이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가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잘할 것이냐, 리더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경영학의 핵심이고 중간중간에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경영 과정에 대해서 말이 좀 길어졌지만 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 다 시험에 어떤 형태가든 간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를 갖다 제대로 깔고 있으면 약간 응용한 문제가 나와도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런 흐름들 확인하시고 하나만 더 일단 여기는 앞부분에 안 나왔지만 하나만 더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경영 과정 얘기했고 이제 경영이 무엇인가 말씀드리고 경영 과정을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경영 기능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 대학에서 이 경영학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혹시라도 경영학 전공했거나 아니면 뭐 이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되게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경영학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대학이 의과대학이건 아니면 뭐 공과대학이건 간에 조직에서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면 나중에 관리자가 될 거 아니에요. 관리자가 되면 경영을 알아야죠. 회계도 알아야 합니다. 회계. 내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병원 원장을 한다. 회계 모르면. 회계 몰라갖고 망한 병원들 꽤 많이 있습니다. 약값 부풀려가지고 사무 담당하는 직원이 돈 몰래 빼돌려도 장부를 볼 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잘 나가는 병원인데 몇 년 만에 문 닫은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 대학에서는 회계를 갖다가 전 계열 공통으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아는 재벌그룹에서 그 대학을 인수했는데 인수한 다음에 그 이사장이 나서가지고 이사장이 재벌그룹 회장님이에요. 나서가지고 회계는 다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의과대학도 회계는 배워야 된다. 뭐 그런 식입니다. 경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조직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의과대학 나와서 병원 원장을 한다. 조직을 운영해야죠. 또 마찬가지로 공대를 나와가지고 일을 하다가도 관리자가 될 거 아니에요. 과장되고 부장되고 승진해서 관리자가 되면 관리를 갖다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경영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필요한 것이니까 또 그래서 매경에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은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영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경영 기능은 세세하게 가장 좁은 범위의 영리 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하는 일이 뭐죠?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 거죠. 근데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려면 사람도 관리해야죠. 종업원도. 인적 자원 관리가 필요하죠. 자금 관리도 필요하죠. 자금의 관리가 뭐예요? 재무 관리입니다. 자금을 갖다 조달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디에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다 필요하죠. 회계 처리도 중요하고 이게 하나하나가 다 경영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 기능에 포함되는 게 생산 관리, 또 두 번째가 마케팅, 팔아야죠. 마케팅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운영하려면 사람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합니다. 인적 자원 관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자금을 갖다 관리하는 재무 관리도 필요하고요. 또 회계도 필요하고 이거 말고도 세분화하면 디테일한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이 각각의 분야들에 대해서 공부를 경영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경영학 처음 공부할 때 경영학 원론을 갖다 공부하는데 경영학 원론의 교과서도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일 먼저 경영이 뭐냐. 그 다음에 경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업은 뭐냐. 기업은 상법상의 여러 가지 유형의 기업들이 있죠. 주식회사도 있고 유한회사도 있고 그런 것도 배웁니다. 또 요새는 여러 가지 그 기업 결합이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여기도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뭐 카르텔이라든가 콘체른, 컨글로머릿, 뭐 신디케이트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알아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영 전략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한 다음에 파트 2에 가면 하나하나 나와요. 파트 2에 생산관리, 그 다음에 마케팅 관리, 인적 자원 관리 해가지고 세세한 내용들, 경영에서 커버하는 세세한 내용들을 갖다 이제 조금씩 공부하는 겁니다. 경영학 원론에서 그거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더 분야별로 해가지고 좀 더 깊게 공부하는 거죠. 경영학과 4년 동안.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할 때 나오는 게 이건데 대부분의 교과서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런 것들 이제 볼 것인데 여기서 이제 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재무관리하고 회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매경 테스트에서는 자본시장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것이고 자 인적 자원 관리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봐야 됩니다.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마케팅 관리가 중요하죠. 물건을 파는 게 중요하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생산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은 약간 좀 디테일한 전문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는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경영을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들 해가지고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제일 먼저 경영 전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경영 전략, 그리고 이제 사업 전략, 기업 전략 해가지고 경영 전략을 구분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뭐 외우려고 애쓸 것도 없고요. 쭉 한번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오잖아요.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이 문장이 O냐 X냐 하는 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흐름을 쭉 확인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경영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흐름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략은 스트레이티지 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업을 갖다 운영하려면, 요새 회사를 갖다 설립하고 회사를 갖다 운영한다 그럴 때 가장 상위에 있는 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명,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조직의 경우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념들. 모든 조직에 다 있는 거죠, 사명. 뭐 근래 이제 사명하고 유사하게 사명이라는 것은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근데 설립자의 회사를 설립한 사람의 예컨대 경영 이념이에요. 이념 또는 근데 경영 철학 뭐 이런 식으로 언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많은 기업들이 또 비전을 제시하잖아요.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미래의 모습이에요. 근데 미래의 모습이라는 게 사명과 동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사명. 이거는 만약에 설립자가 처음에 제시한 사명이고 해가지고 거의 바뀌지 않아요. 회사가 존재하는 한. 고잉 칸선. 우리가 지금은 기업들을 고잉 칸선이라고 하죠. 영속 기업이라고 그래요. 회사라고 하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은 설립자는 죽고 그 이후에 후계자, 경영자가 죽어도 회사는 영원히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에서 보통 회사라고 할 때는 고잉 칸선이라고 해가지고 영속 기업 또는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합니다. 가지고 사명이 있고 이 사명 하에서 기업이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명 하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목표를 설정한다. 그러면 이제 목표를 정했으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갖다 제시해야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가장 상위에 있는 방법이에요. 목표 달성 방법인데, 자, 목표를 갖다 달성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전략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전략이 이거예요. 근데 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방법, 조금은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갖다가 전략보다 하위 개념이죠. 전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술은 택틱 해가지고 군사용어죠, 보통. 군사용어이기 때문에 이 전술이라는 용어 대신에 관리라고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관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전술보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가장 하위에 있는 개념으로서 영어로 아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아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갖다가 운영이라고도 하고 또 업무라고도 하죠. 운영 또는 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아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이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자, 세 단계로 구분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이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게 전략이고 전술, 운영입니다. 그럼 또 위계가 있는 거예요. 전략, 전술, 운영은 위계가 있잖아요. 전략은 누가 담당할까요? 최고 경영자가 합니다. 최고 경영자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 또 전략 정보 시스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다. 그 다음에 이제 전술에 해당하는 건 중간 경영자가 합니다. 그리고 저 운영, 업무는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는 일입니다. 되게 매뉴얼이 있어갖고 매뉴얼대로 하지만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하는 게 누구예요? 현장 경영자가 하는 겁니다. 현장 경영자가. 뭐 이제 하위 경영자, 하층 경영자라고도 하는데 현장을 관할하는 경영자가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 위계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위계도 있고 또 기간이 달라요. 전략은 보통 장기적입니다. 전략은 한번 결정되면 쉽게 안 바뀌어요. 전략은 장기적이다. 그러니까 전술은 상황이 바뀌면 이건 바뀔 수 있는 거죠, 쉽게. 전술은 단기적이다. 업무는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는 거니까 뭐예요? 일상적이죠, 이거는. 일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운영이나 업무 같은 것들은 매뉴얼이 다 만들어져 있어갖고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도 바로 나오는데 의사결정도 전략적 의사결정, 관리적 의사결정,
운영적 의사결정이 있어요. 운영적 의사결정은 뭐예요? 매뉴얼대로 하는 거죠. 전략적 의사결정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최고 경영자가 독창적으로 해야 되는 거, 창의적으로. 이건 사례가 없었던 일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경영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최고 경영자가 독창적으로 해야죠. 이거는 매뉴얼도 없어요. 그만큼 의사결정도 최고 경영자가 하는 의사결정을 갖다가 매뉴얼이 없이 하는 겁니다. 비정형적 의사결정. 비정형적 의사결정. 이거는 정형적 의사결정. 이 정형적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프로그램드예요. 프로그램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난 프로그램드.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프로그램대로 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거는 뭐예요?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독창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갖고 비정형적 또 반정형적 의사결정 중간에 반정형적, 정형적 구분하는데 비정형적을 다른 말로 비구조적이라고도 합니다. 비구조적 의사결정. 자, 최고 경영자가 하는 거예요. 정형적 의사결정은 구조적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또 항상 여러 번 구분해서 나올 거예요. 다 차례대로. 지금 우리가 요 전략과 전술 운영을 봤기 때문에 이게 위계가 있다는 것이고 이 위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의사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좀 검토한 다음에 다음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경영 전략인데 우리가 경영 전략은 범위가 또 달라요. 왜냐하면 회사 규모가 아주 큰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아주 큰 경우에는 조직도 사업부제 조직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 보세요. 삼성전자는 주식회사 삼성전자입니다. 상법상 하나의 회사예요. 상법상 삼성전자 하나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아래 사업부가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만드는 가전사업부도 있고 사실 가전사업부는 좀 뒤로 넣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삼성에 대한 모독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날의 삼성을 있게 만든 게 뭐죠? 반도체죠. 반도체 신화. 시장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예컨대 반도체 사업부 있습니다. 지금은 삼성을 또 세계에서 제일 크게 알린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스마트폰 관련 이런 것들이죠. 무선 사업부가 있습니다. 무선 사업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전 사업부도 있고, 진짜 셀 수 없이 많아요. 각각의 사업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 전체에서 파악하는 회사 전략이 있을 거예요. 기업 전략이 있겠죠. 그렇지만 각 사업부가 영역이 다르니까는 사업부마다 또 전략이 있습니다. 갖고 각 사업부의 책임자, 옛날에 사업본부장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사업부인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업부장 하다 보니까 부장급밖에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레벨이 높아 보이는 이름을 만들다 보니까 본부장, 커 보이죠, 그렇죠? 본부장인데 사장입니다. 본부장이 사장인 경우도 있고 부회장인 경우도 있고 삼성전자 전체로 봤을 때는 회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업부마다 부회장 아니면 사장들 다 있습니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전략이 있어야죠. 그리고 여기 반도체 사업부가 있다면 반도체 사업부 아래도 조직이 어떻게 있을까요? 생산부서, 마케팅부서 다 따로따로 있어요. 여기도 생산부서, 마케팅부서, 재무부서 다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런 조직을 우리가 기능식 조직이라고 그래요. 가장 전형적인 조직이죠.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학급 조직이 있었죠. 학급 조직 해가지고 학습부, 미화부, 오락부, 체육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학급이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직을 만듭니다. 이런 조직을 기능식 조직이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의 조직이 아직도 기능식 조직이에요. 국가 조직도 마찬가지고. 근데 규모가 커지면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업부를 나누되 각 사업부 아래 기능식 조직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부마다 기능식 조직이 별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업부제 조직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기능별로 또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도 위기와 관련해가지고 전사적 전략이 있고요. 또 사업부 전략이 있고 기능 전략이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분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전략의 세부 구분해가지고 사업부 전략과 기업 전략 나와 있습니다. 범위예요. 커버하는 범위. 그래서 우리가 전략의 종류해가지고 사업부 전략, 기업 전략 나눴습니다. 물론 이 기업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게 성과인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죠. 고려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업 전략이라고 할 때는
전사적 전략이죠. 기업 전체에 대한 전략이에요. 이럴 때 전사적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영어로 토털이라고 해가지고 전사적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일단 기업 전략은 예컨대 어떤 사업 분야에 들어가서 경쟁할 것이냐, 기업 전체가, 회사 전체가 어떤 분야로 진출해가지고 경쟁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경쟁할 시장과 그리고 산업의 범위, 뭐 시장과 산업은 같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시장이라는 게 기업의 집합인데 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집합이죠. 그래서 자, 시장 또는 산업의 범위를 갖다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 기업 전략에 의해서 어떤 기업이 앞으로 성장 내지는 확장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안정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서서히 축소시키고 대신 다른 사업에 진출할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가지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업 전략과 관련해가지고 다각화 전략, 다각화 자세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수직적 통합을 할 것인가, 또 인사병을 통해서 몸집을 불릴 것인가, 해외 진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기업 전략으로 채택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고. 그래서 되게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진출하는 거, 이런 거 다 기업 전략에 해당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사업 전략은 뭐예요? 각 사업 분야에서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각 시장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다른 기업과 경쟁하는 이런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주로 경쟁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 뭐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뭐 사례를 제시한 다음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머리 많이 써서 문제를 만듭니다. 그렇지만 사례 쭉 읽어보면 답은 쉽게 보이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것보다 사례를 제시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현실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사례가 나온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기업 전략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사업 분야에 참여할까 하는 거죠. 이게 사업 영역을 결정하는 겁니다. 또 산업의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로 사업 전략이라고 할 때는 경쟁 전략입니다. 개별 사업 분야에서 경쟁 전략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체적인 방법, 이걸 다루는 것이 바로 사업 전략이고, 그 아래 또 하나 있습니다. 기능 전략이라는 게 있죠. 기능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기능 전략은 생산 관련된 전략, 마케팅 관련된 전략, 재무 관련된 전략,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능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부 수준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이런 전략이죠. 그래서 여기 인사, R&D, 재무관리, 생산, 마케팅 등등 기능별로 세우는 전략이에요. 아이디어만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전략을 수립하려면 아까 우리가 이제 전략을 세운다고 했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세우려면 경영 환경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환경은 극도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목표를 갖다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다는 거 하면 안 되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워야 되니까 환경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영도 그렇고 이제 세부적으로 또 뭐 마케팅에 들어가면 마케팅 환경도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래요. 다. 또 이 생산 관련해서는 현재 기술적 환경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업 환경 분석이 나옵니다. 환경 분석과 관련해 가지고 내용 나오는데, 자, 환경 분석이라고 할 때 크게 거시적 환경, 미시적 환경 구분하고 여러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경영 환경을 구분할 때. 네, 근데 거시적 환경, 뭐 미시적 환경 구분하고요. 또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뭐 직접 경영 환경, 간접 경영 환경 구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구분합니다. 용어는. 먼저 이 기업, 여기서 이제 외부 환경하고 내부 환경 구분해 놨습니다.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인데, 외부 환경은 기업 외부에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죠. 근데 기업 외부에서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땐 대개 다 거시적인 게 많습니다. 거시라는 말은 영어로 매크로 해가지고 크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한자어 풀면 거시라는 말 한자어를 갖다 해석하면 크게 본다 이런 얘기예요. 크게 본다. 전체를 갖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경제 전체, 경제 전체를 갖다 파악하고, 아니면 저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기업은 전 세계를 다 파악하는 거죠. 거시적이라는 게 그겁니다. 자, 거시적 환경이라고 할 때는 예컨대 뭘까요? 나라 전체로 파악한다면 여러 가지 정치, 법률적 환경, 이걸 구분합니다. 거시적 환경을 갖다가 크게 묶어서 구분해요. 정치, 법률적 환경. 뭐 독점규제법이라든가 관련 법 내용들, 아니면 또 예컨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냐,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친기업적이냐 아니면 노동운동가 출신이라 반기업적이냐, 이런 것들 중요한 환경이죠. 이런 것들 파악하는 겁니다. 정치법률적. 그 다음에 또 경제기술적 환경이라고 구분해요. 경제기술적 환경.
또 당연히 뭐예요? 사회문화적 환경이 있겠죠. 사회문화적 환경이 있고 기타 세분화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생태적이라고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제적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 세 가지로 구분해요, 많이. 자, 세세한 내용들은 뭐 안 봐도 알죠. 뭐가 정치적인 건지, 뭐가 사회적인 건지, 뭐가 문화적인 건지 적어도 이 나라에서 고등학교 나오셨다면 다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세세하게 예를 들어놨는데 그 예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이런 예를 제시한 다음에 사례로 예를 제시한 다음에 이게 무슨 환경이게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세세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히 최근에 뭐 뒤에 가면 또 언급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이 환경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여기 이런 것도 있고 생태적 환경 중요하잖아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인바이런먼트 해가지고 생태적 환경.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최근에 가장 뜨거운 핫한 경영 용어 중에 하나인데 단순한 경영 용어가 아니라 우리 삶을 지배하는 용어의 하나입니다. 요새 가장 많이 신문이나 이런 데 언급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ESG라고 하는 거죠. ESG. 또 아리백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리백. 자, 이런 용어들 나올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걸 또 관심 있게 봐야 어디 모임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 아주 그냥 사람들이 다 나한테만 집중하게 만드는 이런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요새 가장 핫한 거 이거죠. ESG. E, Environment. 환경. R, Social Responsibility. G, Governance예요. ESG. 발음이 뭐 옛날에 MSG 비슷해서 그거 비슷한 거냐? 그게 아니고요. ESG입니다. ESG가 그동안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언급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경영 환경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물론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요. 반대하는 입장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경제 쪽도 공부하시니까 알 겁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밀턴 프리드만 교수예요. 원래 밀턴 프리드만 교수 해가지고 시카고 대학은 통화주의라고 합니다. 통화주의라고 하는데 고전학파의 자유주의 경제학을 이어받은 그런 학파들이에요. 자유주의 경제학을 갖다 이어받아가지고 지금도 정부의 개입에 반대합니다. 철저한 자유주의 원리에 기초해가지고 정부의 개입에도 반대하고 이러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아무리 심해도 코스 정리, 코스도 로랄드 코스 선생도 시카고 대학 교수였어요. 노벨상 받았죠. 그 양반도 똑같이 자유주의 경제학이에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환경 문제, 환경오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가지고 코스 정리를 제시한 분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해가지고 우리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해가지고 CSR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반대합니다. 프리드만 선생은. 돈 벌라고 회사 만든 건데 왜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냐 이겁니다. 그럼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지 기업이 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꽤 오랫동안 강조가 되어 왔어요.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게 되면서 그럼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뭐냐? 국제 표준을 만들자. 국제 표준을 만들자 해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표준 해가지고 ISO 26000 시리즈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7가지 분야에 걸쳐서 ISO 26000 시리즈. 우리가 국제 표준화 기구 아시죠? 국제 표준화 기구 해가지고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9000 시리즈. 9000 시리즈는 품질 경영 기준. 14000 시리즈는 환경 경영 인증 이런 것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에 관한 26000 시리즈가 만들어졌고 이게 나온 다음에 또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 선생이 마이클 포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 번.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가 이거보다 좀 더 진전된 개념으로 제시한 게 마이클 포터 선생이 제시한 게 CSV라고 하는 게 있었죠. 공유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쉐어드 밸류라고 해서 공유가치 창출.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가장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기업이 얻은 이윤의 일부를 사회를 위해서도 좀 써라. 가장 쉽게 단순화해서 얘기한다면 그 정도예요. 근데 CSV는 뭐냐? 이윤을 얻는 과정까지 중시하는 거예요. 이윤을 얻는 과정에서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이윤을 얻어야 된다 이거죠.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나선 게 이건데 지금 이걸 다 포함해가지고 나온 게 ESG라고 하는 거예요. 다 포함해서 나온 게 ESG. 그래서 ESG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모든 경영 관련 시험에 요새 다 나오고 있어요.
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ESG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보시고, 거기다 이제 아래백은 리유저블 에너지예요.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 앞으로는 100% 재생 에너지만 쓰자 이겁니다. 이것도 역시 ESG와 연계해가지고 최근에 별도로 강조가 되는 이런 용어들이죠. 그래서 이런 시사적인 경영 용어들, 이런 것들에 늘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뿐만 아니라 경영에 대해서 폭넓은 식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기업 외부 환경에서 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법률, 정치적, 기술적 등등 구분할 때 자연적 환경도 있죠. 구분할 때 뭐가 포함되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내부 환경이 있는데, 자, 기업 내부 환경은 기업 내부 구성원들이 있죠. 내부 구성원들,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또 종업원 각각이 있고요. 경영자도 있죠. 아니면 또 내부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해가지고 우리가 이 기업의 이해관계자 해가지고 이해관계자 갖다가 스테이크홀더라고 합니다. 스테이크홀더라고 그래요. 이해관계자. 저 이해관계자라고 할 때 예컨대 뭐 주주라든가 채권자라든가 우리 회사에 돈 빌려준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해관계자예요. 내부적으로 볼 때는, 기업 내부적으로 볼 때 노동조합도 이해관계자가 되는 것이고 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내부적 환경을 구성하는 구성 요인들입니다. 가지고 크게 기업 외부 환경, 내부 환경이 있는데, 이걸 왜 따지느냐 하면 이제 우리는 뒤에서 이 기업, 현재 우리 기업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간혹 분석을 해야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분석할 때는 이 환경 분석이라고 해요. 환경 분석인데, 환경 분석을 하게 되면 환경에 대한 분석. 근데 여기서 외부 환경을 분석해 보니까 외부 환경이 두 가지가 있죠. 기회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회사에 위협인 경우도 있습니다. 기회 요인, 위협 요인. 우리 회사는 예컨대 밀가루를 갖다 수입해다가 음식을 만드는 회사인데 전 세계적으로 밀가루 값이 올라오고 있다. 위협이죠. 그래가지고 외부 환경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기회냐 어퍼튜니티라고 그래요. 위협이냐 스레트 해가지고 T. 또 내부 환경이라고 했는데, 내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내부 역량이라고 불러요. 내부 환경을 내부 역량이라고 해가지고 내부 역량을 정리해 보니까 현재 아주 가장 뛰어난 사원들의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내부 능력이 뛰어나요. 앞으로 지금 현재 일단 내부 역량이 강점이 되는 거예요. 스트롱. 자, 스트렝스예요. 강점 해가지고 스트렝스 S. 또 따져보니까 너무 약하다. 현재 약점의 위기 상황이에요. 약점, 위크네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외부 환경이 기회냐 위협이냐 파악하고 내부 역량이 강점이냐 약점이냐 분석한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결합해가지고 또 소트 분석이라는 걸 해요. 이 두 가지를 갖다 결합해가지고 여기는 내부 역량 S냐 W냐. 그 다음에 이거는 외부 환경 해가지고 현재 기회냐 위협이냐 하는 거죠. 자, 네 가지를 가지고 결합해서 2x2 매트리스를 만듭니다. 경영 분석에서 흔히 많이 쓰는 거예요. 어떤 두 가지를 가지고 할 때 2x2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SO 상황, 이 상황은 W 상황, ST 상황, WT 상황. 가지고 환경 분석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현재 우리 회사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가 알아야만 그에 대한 SO 상황이냐 WT 상황이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SO 상황이라고 할 때는 뭐 현재 최선이죠. 외부 환경은 기회고 내부 역량 강점이다. 강점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이럴 때 기업 성장,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이죠. 내부 역량은 약점인데 외부 환경은 또 위협 요인이에요. 이럴 때 조용히 사라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철수를 갖다 한다든가 사업을 철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잘 나가는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가지고 전략적 제휴를 맺어가지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전략적 제휴도 있고 뭐 철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가능한 대응 전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는가 파악한 다음에 전략을 세우려면 이걸 알아야 되고 알려면 두 가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외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이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분석을 해갖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기회인가 위협인가 파악하고 또 마찬가지로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강점인가 약점인가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현재 어떤 상황이 있는가 파악한 다음에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환경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뭐 기업 내 내부 자원들 언급되어 있는데, 뭐 내부 자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의 자산 해가지고 생산 설비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무형 자산이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이 있죠.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아주 잘 갖춰진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무형의 자산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최근에 뭐예요? 지적 재산권. 이것들이 이제 무형의 자산으로 특히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인적 자원이죠. 과거에는 사람이에요. 그냥 종업원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인적 자원으로 파악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인사관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인사관리라고 안 해요. 뭐예요? Human Resource Management 해가지고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 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 책은 2페이지 좀 더 나갔지만 아주 굉장히 가장 기본되는 중요한 내용들 갖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 주로 책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내용 좀 하면서 관련되는 내용들도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볼 게 회사에 관한 거예요. 경영이 뭔가 하는 걸 봤으니까 두 번째로 회사에 대해서 또 보셔야 됩니다. 우리 경영학 교과서 보게 되면 다 앞부분에 한 두 번째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기업과 관련된 내용들, 기업 결합이 나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